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설날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네요. 항상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겠고, 이번 내용 비트코인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유 편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죠. 일단 설날 시즌에 항상 18, 19, 20, 21, 22, 23년도를 계속 지나올 때마다 어땠습니까? 이 영상도 제가 매년마다 명절 대비마다 만들어 드리고 있죠. 그것도 당일날 올려드리는 게 아니고 거의 일주일 정도 때마다 올려드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분명히 그 전에 말씀을 드리기도 했지만 설날 전에 좋았으면 이번에도 좋았다. 근데 결과론적으로 이제 지났으니까 결과론적으로는 맞았죠. 그래서 전날이 좋으면 그 다음 패턴에서 또 나쁘지 않게 좋은 패턴이 나왔고 전에도 마찬가지로 좋았더라. 그리고 대부분 명절 시즌에는 거래량도 줄고 거의 움직이지 않았던 패턴은 거의 다 동일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럼 여전히 이런 상승기 패턴이 계속 유지가 될 것인지 하나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계속해서 매입을 해주고 있는 모습을 2월 달에도 좀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크 인비스트 돈 넘은 누나도 마찬가지로 자기의 ETF가 상위 랭크 못해도 손가락 3개 안에 좀 들어가려고 진짜 발버둥을 많이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비토나 그 다음에 기존에 있었던 나머지 GBTC나 이런 걸 싹 다 정리를 하고 자기에 있는 ETF를 계속 밀어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요. 똑같은 블랙록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쪽에 좀 더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블랙록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가 없는 이유는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제 ESG 부분에 있는 펀드 규모가 생각보다 인기가 너무 많이 줄어들었고 대부분 환매되는 물량도 꽤 많았기 때문에 이 실적이 계속 빠져나갔을 경우에는 지금의 요구하는 시장과는 좀 많이 안 맞죠. 왜 안 맞을까요? 중동의 여러 가지 전쟁과 이런 측면에서 이 ESG가 더 이상 성장할 수 있을 만한 곡선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특히나 물가도 영향이 있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ESG가 생각보다 많이 이제 해약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충족분을 비트코인으로 대부분 채웠다. 그래서 피델리티나 블랙록은 왜 똑같은 움직임으로 갔던 이유는 둘 다 ESG 상품 판매를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오히려 뱅가드는 그렇지 않았죠. 여기에서 좀 차이점이 많이 생겼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게 맞든 아니든 그건 중요하지 않고요. 이제 실적에 따른 운용 상품에 있는 자금이 너무 많이 빠지는 걸 대체하는 상품군으로 되었다.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 우연적으로 잘 맞아 떨어졌다라고도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테더가 계속해서 이제 이익률이 좋아질 때마다 이제 15% 정도만큼은 계속 비트코인을 매입을 해주고 있다라는 측면은 이 내용은 지속 가능성이 다 가능하다라는 조건으로만 뽑았습니다. 그렇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아크 인베스트, 그리고 블랙록, 피델리티, 테더 이런 쪽은 계속해서 매입을 할 것이기 때문에 변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서 계속 자금은 꾸준하게 들어올 것이다. 그리고 2월 8일 기준점으로 스탁사 비트코인 보유량이 이제 추월 전망이 나온다라고 했는데 아마도 그럴 확률이 저도 매우 높게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현재까지의 현황팡을 보게 되면 ETF 운용사들의 비트코인 물량은 65만 개 정도를 가지고 있고 전체 공급량 중에 ETF 운용사가 관리하고 있는 규모는 3% 중반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이게 일단 얼마 되지 않았죠. 상장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벌써 3%대가 넘어가고 있다는 건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라고 볼 수가 있겠고 과거만큼은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을 것으로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레이스케일 쪽에 있는 움직임도 계속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그레스케일 쪽의 움직임은 그나마 이제 이 시장에 좀 도움이 됐던 건 설날 시즌 등의 대부분 물량이 좀 많이 축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많이 줄어들었죠. 그래서 나오는 양 대비가 많이 줄어든다라고 하다 보니까 대부분 물량이 어떻게 움직였냐? 대부분 긍정적으로 움직여서 오히려 계속 상승 추이가 연달아 이어지고 있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ETF의 순유출, 순유입도 중요하지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걸 굳이 보지 않는다라고 해도 그냥 ETF에 있는 차트 위치가 지금 올라가고 있냐, 내려가고 있냐, 그 다음에 선물에 있는 CME 만기에 있는 만기 옵션하고 선물 부분 같이 보시면서 트레이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안 되면 좀 어려워질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겠고요.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유출 규모가 계속 나오는 이유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매번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프리미엄 추이가 있었잖아요. 프리미엄 할인이 있었는데 그 할인폭이 그 전에 계속 매입을 했다라는 주장이 맞았다라는 것입니다. 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노란색이 거래량이고요. 주황색은 가격이 이제 떨어졌던 측면 부분에서 이제 계속 판매했던 물량이고, 그 다음에 프리미엄 차가 많이 올랐으니 이 가격 차이에 따른 이익을 내기 위한 차익 물량이 좀 나왔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 비용이 너무 비싸다. 운영 비용이 1.5라고 되어져 있지만 여러분들은 ETF에 아예 관심이 없거나 아예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잠깐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요, 비용은 여러 가지 비용이 있습니다. 이게 눈에 보이는 비용이 다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판매, 그 다음에 파생을 쓰고 있으니까 파생 비용 등등등 합치면 이게 1.5가 아니고 2나 3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레스케일의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다 그런 측면이 없잖아 있다. 그리고 그 물량이 대부분 여기 그 다음 피델리티나 블랙록 쪽으로 많이 흘러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주식과 이제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말의 의미는 이렇게도 들릴 수가 있겠죠. 말 그대로 미국 지수가 이제 좀 쉬어간다고 하면 비트코인도 여전히 쉬어갈 수밖에 없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는지를 좀 보게 되면요, 테더가 생각보다 한동안 박스권에 갇혔다 라는 것을 대변을 해줄 수가 있죠. 더 쉽게 이야기를 하면 스테이블코인이 전체적으로 상승 곡선이 잘 안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제 USDC에 있는 물량은 좀 더 늘어나고 있긴 하지만 상대적 대비 아직도 조금은 더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나마 좀 괜찮다라고 볼 수 있는 건 코인베이스에 있는 주가는 좀 많이 빠지긴 했지만 코인베이스 쪽에 수탁 거래가 됐었고, 그 다음에 ETF가 이렇게까지 활기가 많이 나오고 광고도 많이 하다 보니까 관심도가 ETF 쪽으로 접근하려고 하는 자도 많이 생겼지만, 반대로 이제 CX에 있는 대부분 거래소 기반에서 이쪽에 있는 거래 빈도에서 알트코인을 구매하려고 하는 스테이블코인이 USDC 기반으로 좀 들어오려고 하는 물량들이 좀 많이 보여지고 있다라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총량은 여전히 변화가 안 생겼다라는 점도 오히려 ETF에 좀 더 힘을 실어준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오히려 어찌 보면 전체 거래소에서 들어오는 물량은 생각보다 적고 ETF 물량으로 지금까지 왔으니 ETF 물량이 꺾이게 되면 오히려 비트코인은 좀 쉬어갈 수밖에 없는 시장이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는 바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반감기 이후에 살아남을 채굴 기업은 총 3곳으로 코인시어스 쪽에서 이제 보고 있는데, 라이엇, 테라울프, 클린 스파크 정도가 된다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이게 이제 왜 이렇게 보냐면 좀 제가 풀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선순환 패턴 투자 비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코스트 비용이 여전히 많이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럴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반감기 시즌으로 도래하면 도래할수록 이 비용이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게 채굴기를 변경을 안 하면 효율성이 계속 떨어집니다. 그거 가지고 계속 돌릴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선순환 패턴은 고정비 지출을 일단 뺍니다. 그리고 투자비 지출을 또 빼요.
그리고 나서 신형 채굴기를 구입을 해서 효율성과 성능 대비 두 개를 같이 가져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극단적인 예시로 본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채굴 성능이 좋아졌으니 기존에 뭐 시간당 한 개를 만약에 뽑아냈다라고 했으면 시간당 1.23개 정도를 더 뽑아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비용 절감과 이제 감가상각 부분에 상당히 도움이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채굴 회사들은 여기에서 계속 사업을 영위하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뭐 순환고리 중에 하나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 다음 반감기가 만약에 온다라고 하면 대략 200만 개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천천히 영향도는 좀 낮을 수는 있지만 전제 조건이 있겠죠. 그 전제 조건은 비트코인 가격 위치가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좀 평가가 갈려질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이 지역은행 위기 부분에 따른 언급도 채굴회사와 그 다음에 대부분 중소형 스타트업에 있는 코인 회사, 벤처캐피탈 뭐 이런, 그리고 거기에 있는 대부분 코인 회사들이 이제 돈을 맡기고 있는 소형은행 등등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이게 밀접한 관계도가 있는 게 뉴욕 커뮤니티 뱅코프에서 대부분 최근 이슈가 좀 나오기도 했습니다. 여기에서도 이제 뭐라고 나왔냐, 대출 부분에 따른 회수의 어려움이 커져가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죠. 즉 생각보다 코인 회사들도 자금 현금 흐름 안 좋고 채굴 회사들도 자금 흐름 안 좋으니까 기존 대비보다 훨씬 더 많이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 것 같습니까? 금리 인하가 생각보다 빠를 거라고 생각을 했던 회사들은, 그렇게 믿었던 회사들은 대부분 그걸 이겨내지 못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이 던지지? 어차피 더 올라갈 텐데. 입장적 차이가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런 은행들 같은 경우에도 어찌 보면 충당금을 더 쌓아라는 지시가 내려오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현금이 어느 정도 절단이 되겠죠. 그리고 대손충 많이 쌓이고 그 다음에 이자를 많이 해야 되는데 이자를 누가 들어올 것 같습니까? 안 들어오죠. 여기다가 돈을 넣지 않을 겁니다. 왜? 작년에 그랬던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찌저찌 하다 보면 이쪽에서 이제 자금 순환 곡선이 많이 깨지게 되면서 약간 좀 힘없는 채굴회사나 약간 뭐 벡트도 그런 영향성이 있는데 소규모 부분이니까 그런 영향성을 같이 받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현금 흐름이 이런 회사들도 많이 부족하다는 걸 여기에서 이제 볼 수 있는 게, 벤처캐피탈, 채굴회사, 거래소 다 똑같습니다. 돈이 없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없다 보니까 주식을 증자시켜가지고 이제 유동성을 확보하겠다라고 하니까 마탱이가 갔죠. 40%대까지 급락이 나온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금리 인하가 줄 수 있는 좀 풀어서 제가 이런 설명을 좀 드렸던 측면이 없지 않아 있고, 그럼 여기에서 금리 인하가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호재들은 마찬가지로 그거 반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채굴 회사들의 매도 물량이 적겠죠. 부담률이 낮아졌으니. 벤처캐피탈은 투자 범위가 활발해지겠죠. 그럼 알트코인 투자 비중이 월등하게 더 많이 나오니까 뭐 5배, 7배짜리가 많이 등장을 하겠죠. 그리고 금융회사들이 위험 상품의 접근성이 더 높아지겠죠. 많이 권유를 하고 뭐 이렇게 할 것이니까요. 그리고 알트코인 회사들, 회사 운영 고정비 지출도 많이 좋아지겠죠. 그래서 개발 비용을 더 많이 뽑아낼 수가 있겠죠. 근데 이런 게 안 되니까 개발 진척률이 매우 둔해지고 잘 안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연말에 뭐 여러 가지 호재들도 많이 있기는 하는데 업데이트가 조금 안 된 부분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말에 엑스페이먼트 기대감도 있고 뭐 도지 정도 뭐 되겠죠. 이더리움이 이제 뭐 아무래도 ETF가 되면 이더리움 기반에 있는 민코인 뭐 여러 가지 이더리움 기반에 있는 모든 알트코인들은 좋아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에 덴쿤도 이제 업그레이드 3월 정도로 이제 뭐 될 것 같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 그 다음으로 이제 여기에서도 뭐 VR, AR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약간 실체화가 아주 부족하고 NFT도 약간 자리매김지가
아직은 좀 부족하다. 근데 이 중에서도 살아남았던 코인과 그 다음에 실차에 계속 접근하려고 하는 그런 회사들은 여전히 존재 가능할 것 같다. 그리고 레이어 1에 있는 가치는 여전히 이더리움 ETF가 되면 나머지 아발란체나 솔라나나 나머지 있는 레이어 1들도 가치가 거의 비슷한 밸류 테마로 엮이면서 좋아질 것이다. 그리고 여전히 저는 비트코인의 희소가치의 재부각성을 계속 주장하는 바입니다. 왜 그러냐면 알트코인하고 비트코인의 가장 큰 차이점은 그냥 단순하게 보아도 답이 나와져 있어요. 무슨 말이냐? 대부분 비트코인은 누구나 접근성이 매우 좋아진 상품입니다. 이제 ETF까지 되었기 때문에 부자든 아니든 누구나 주식 시장에 일단 접근만 하면 일단 노출이 되는 건 맞거든요. 그렇지만 알트코인은 그렇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 무엇이냐? 여러분들에게 대부분 좀 안타까운 건 국내 거래소의 알트코인 비중이 대부분 95%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나 이런 걸 안 산다라는 것이죠. 최소 못해도 너무 비싸요. 그리고 뭐 수익률이 안 나올 것 같아요. 이런 건 다 핑계거리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제가 뭐 비트 맥시는 아니지만 적정한 운영성에 있는 비율을 잘 못 맞출 것 같다라고 하면 이거는 실패할 수가 있어요. 투자는 항상 하방도 생각을 많이 하면서 해야 되고 상방도 생각을 많이 하면서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투자를 하냐면 하방에 따른 공포감을 맛을 안 보다 보니까 얼마나 무서운지 얼마나 그게 고통스러운지 그걸 잘 몰라요. 물론 이제 고인물 형들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대부분 이제 막 들어왔던 분들은 아마 잘 모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게 생각보다 진짜 많이 아프고 정신적으로도 충격을 많이 줍니다. 그러니까 밸런스 있게 투자를 하는 게 그러니까 그분들이 바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그걸 진짜 직접 체험해 보고 싶다라고 하면 한번 청산을 당해보든지 한번 마이너스 90%를 못해도 한 7, 8천만 원 또는 1억 원 정도를 한번 날려보면 이게 이제 머릿속에 딱 꽂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로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건강하게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바이고요. 좀 아쉬운 부분도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죠. 일단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여전히 MMF 자금의 규모가 크다. 이 대기 자금이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는 측면이 여전히 많이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바이고 그 다음에 아쉬운 점은 여전히 셀시우스 물량 여전히 나오고 마운트콕스 물량 여전히 나오고 그 다음에 FTX 물량도 여전히 나온다. 그건 어쩔 수 없다. 그리고 그건 대부분 ETF에서 순유입량이 어느 정도만 유지가 되어 준다고 하면 크게 신경 쓸 거 없다. 그리고 올해의 가장 핵심은 세금 동향인데 이거 별로 관심 없어요. 나만 돈 벌고 빠지면 돼. 이런 아주 이상적인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어리석한 부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황금알을 낳는 오리가 있다고 하면 오리 배를 갈라서 황금이 더 많이 있겠지랑 똑같은 거예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다른 내가 건물주가 되고 뭐 한다고 해도 자사적인 측면은 여러 가지에 있는 포트폴리오를 분산화시켜서 운영하는 게 가장 최적화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걸 여러분들이 신경을 안 쓰니까 코인 관련 법안 투표해달라고 해줘도 안 했죠. 잘. 진짜 안 합니다. 미친 듯이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뭐가 됐다 간에 투자 실패가 될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좀 심심하니까 내가 여기에다가 또 그 다음으로 좀 해볼까라고 하면 그제서는 늦습니다. 초안 법안이 한번 설정이 되면 개정안이 잘 안 나와요. 개정안도 그 원안을 많이 틀어버릴 수는 없습니다. 예, 그런 걸 좀 아셔야 될 텐데 그런 게 좀 많이 안타깝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제가 백날 이야기해봐야 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백날 좋은 소식만 이야기하면 뭐 할까요? 예, 결국은 세금이 나가는 비용
하고 수수료 비용하고 이런 것까지 다 따져본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존버했던 기간, 투자했던 기간 대비 효율성이 더 많이 떨어진다라는 것을 또 알아야 되고요. 그게 세금이 딱 찍히는 그 날짜 기준점으로 그 돈 갖다가 또 재투자하실 분들이 많아요. 분명히 많을 겁니다. 그것도 다 탕진해버리면 세금 내기 어려울 겁니다. 예. 왜냐면 금토세가 명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금토세 안에 손익통산 내용이 같이 들어가져 있는데 그 내용이 지금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주식 부분에 대해서만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코인 부분은 만약에 그렇게 따로 카테고리로 갈지 아니면 같은 패턴으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런 형태로 가면 가장 극단적으로 안 좋아지는 형태로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점은 좀 아쉽다. 연기가 좀 된다라고 해도 아마 그렇게 많이 연기를 해주지는 않을 것 같고 언젠가는 세금이 될 텐데 그때 가서 제발 밀어주세요 해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 대한민국 민족은 대부분 시기와 질투가 많았기 때문에 그거 그렇게 또 보여지지도 않고요. 대부분 TV 프로에서도 사기나 이런 쪽에 따른 노출도로 인해서 코인의 인식도 안 좋기 때문에 우리 편이 별로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되게 웃긴 건 뭔지 아십니까? 대부분 코인과 코인을 들고 계시는 그 안에서 결집 능력도 좀 떨어진다는 게 매우 마음이 아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끼리 싸우고 있으니 뭐 이런 쪽에서도 단합이 좀 잘 안 된다라고 봐야 되겠죠. 아무튼 올해는 좀 더 대부분 코인 유저분들이 한 단계 더 성숙했으면 좋겠고 더 발전했으면 좋겠고 그런 게 저의 그냥 개인적인 소망입니다. 그래야 더 올바른 길로 갈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개인의 이득만 계속 바득바득 하면서 챙겨 먹다가는 결국엔 혼자 이 세상 살아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언젠가 배탈나게 되어져 있을 겁니다. 조금 더 배려해주고 양보해주고 그 다음에 같이 성장하는 형태가 훨씬 더 낫고요. 진짜 극단적으로 냉철하게 이야기하면 이 시장은 솔직히 말해서 전 세계 시장입니다. 글로벌 시장이기 때문에 한국 사람만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한국에 관련된 국적이나 한국 쪽에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좀 성투가 잘 되어서 좀 풍요롭게 올해 시작 잘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또 말이 길었죠?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